저는 강도연입니다. 올해 76이죠.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잡고 살아왔어요. 22살에 들어가서 35년을 다녔으니까 손에는 화상 자국이, 귀에는 망치질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네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위 민재환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미국 크루즈 여행 어떠세요? 장거리 항해도 하고 휴양도 하고. 재환이는 해운회사에서 안전관리 일을 합니다. 배와 바다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이죠. 서아가 결혼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빠, 평생 외국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딸 서아가 거들었습니다. 45인데도 여전히 제 앞에서는 어린애 같아요. 여권도 없는데 뭔 소리야. 그거야 금방 만들죠.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재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환했어요. 제가 고집을 부릴까 봐 미리 준비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평생 부산 밖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조선소에서 일할 때도 출장은 울산이나 거제도가 전부였습니다.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한쪽 귀는 산업재해로 잘 안 들리고. 아버님 나이에 혼자 여행 가기엔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같이 가니까 걱정 마세요. 재환이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도 언젠가 배 타고 어디든 한번 가보자. 아내는 끝내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기회가 온 거 아닐까요? 그럼 해보자. 서아가 손뼉을 쳤습니다. 아빠 정말 최고세요. 제가 바로 여권 신청해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이 참 많이 늘었네요. 아내가 보면 뭐라고 했을까 싶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권이 나오는 동안 재환이가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강도연이시니까 KANGDOHYUN으로 했습니다. 영어로도 이름을 써야 하나? 네, 여권이랑 항공권이 똑같아야 해서요. 뭔가 복잡해 보였지만 재환이가 다 처리해준다니 고마웠습니다. 며칠 뒤 서아가 보험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보험은 제가 다 들어놨어요. 여행자 보험이랑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다. 당연하죠. 가족인데. 그때 재환이가 예쁜 상자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여행용 카드 지갑이에요. 여권이랑 카드 넣기 편하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검정색 가죽으로 된 깔끔한 지갑이었어요. 만져보니 부드럽고 무게도 적당했습니다. 이런 걸 왜 사? 아버님 첫 해외여행인데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갑을 열어보니 카드 넣는 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맨 안쪽에는 작은 포켓도 있었어요. 뭔가 얇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았지만 대충 넘어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내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생전 가계부 대신 쓰던 작은 노트예요. 병원비, 생활비, 우리 부부의 소소한 계획들이 안에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쳐서 펜을 들었어요. 미국 여행 준비물, 여권 도연, 항공권 확인, 카드 지갑 재환이 선물, 혈압약, 아내 사진 한 장. 마지막 줄을 쓰면서 눈이 좀 촉촉해졌습니다. 아내와 못 간 여행을 혼자라도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딸과 사위가 이렇게 챙겨주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출발 당일 아침 재환이가 차로 마중 왔습니다. 아버님, 준비 다 하셨죠? 응, 다 했다. 가방에는 며칠치 옷가지와 약, 그리고 아내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새 카드 지갑에는 여권과 신용카드를 넣었습니다. 공항 가는 길에 재환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비행기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세요.
미국 도착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괜찮다. 나도 남자인데. 서아가 뒤에서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 진짜 멋지세요.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큰 건물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유리창이 커서 약간 어지러웠어요. 아버님, 체크인부터 할게요. 재환이가 항공권을 꺼내더니 직원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대화 내용은 정확히 못 들었어요. 문제 없습니다, 아버님. 재환이가 돌아와서 말했지만 표정이 살짝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서아가 제 팔을 꼭 잡았어요. 아빠, 정말 좋은 여행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왜인지 작별 인사 같이 들렸습니다. 제 착각이겠죠. 드디어 출국 심사 차례가 왔어요. 재환이와 서아가 앞서갔고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재환이가 그렇게 말하고는 서아와 함께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저도 여권을 내밀었는데 심사관이 뭔가 확인하더니 옆 직원을 불렀어요. 잠시만요.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대화가 오갔지만 제가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이름을 몇 번 반복하는 건 들렸어요. 10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환이와 서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엇갈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딸과 사위가 저를 버리고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탑승 게이트에서 최종 호출 방송이 나올 때까지도 두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첫 해외여행은 그렇게 공항 의자에 앉은 채로 끝이 났어요. 비행기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재환이와 서아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멍하니 있으니 더 초라해졌죠. 실례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아, 네. 제가 비행기를 놓쳤는데요. 어느 항공편이셨나요? 제가 항공권을 보여주니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고객님, 성함이 여권과 항공권에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네요. DOHYUN인데 항공권은 DOHYU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환이가 제 이름을 잘못 적었던 거예요. 도연을 영어로 쓸 때 어를 유로 적어야 하는데 여와 헷갈렸나 봅니다. 이럴 경우엔 항공사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영어 섞인 설명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못 가는 건가요? 네, 내일 오전에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하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재환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서아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상했어요. 분명히 저를 찾고 있을 텐데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첫날 밤을 공항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계속 있었지만 저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의자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잠이 안 왔어요. 가끔씩 방송이 나오는데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내용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재환이가 제 이름을 잘못 적은 것도 저를 못 찾은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재환이는 해운회사에서 일하니까 영어 이름 표기쯤은 잘 알 텐데 왜 틀렸을까? 그리고 출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새벽 4시쯤 되니 공항이 조용해졌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들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수염도 정리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항공사 카운터에 갔어요. 어제 그 분이시죠? 이름 정정건으로 오신 직원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해보니 동행자 2분은 정상적으로 탑승하셨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환이와 서아가 저 없이 미국으로 간 거였습니다. 그럼 저만 못 간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름 표기 문제로 탑승이 거부되신 거죠. 손이 떨렸어요. 딸과 사위가 저를 두고 간 게 확실해졌거든요. 다음 항공편으로 변경해 드릴 수는 있는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얼마나요? 약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면 제 한 달 생활비였어요. 게다가 미국에 가봤자 재환이와 서아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때 또 다른 의심이 들었어요. 혹시 이게 우연이 아닐까? 실례지만 이름을 이렇게 잘못 적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보통은 예약할 때 여권을 확인하거든요. 재환이는 제 여권을 보고도 이름을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실수였어요.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해봤지만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보냈어요. 재환아, 나 공항에 혼자 있다. 이름 문제로 비행기를 못 탔어. 연락해라. 1시간을 기다려도 탑장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배가 고팠어요. 공항 안 식당에서 김밥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김밥이었지만 별로 맛도 없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더 외로웠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는 저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요. 영사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시차 때문에 연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 그날 밤도 공항에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아내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 혼자 있어? 서아하고 재환이가 날 두고 갔어. 정말? 우리 서아가? 아내 얼굴이 슬퍼 보였어요. 꿈에서 깬 후에는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지난 이틀을 정리해 봤어요. 이름 오타는 실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출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왜 연락이 안 될까? 뭔가 계획된 일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영사관에 정식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여러 가지를 확인해 줬어요. 고객님 딸분과 사위분이 탑승한 건 확인됩니다만 현재 어디 있는지는 저희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국 수속을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귀국. 그 단어를 들으니 현실이 확실해졌어요. 저는 버려진 거였습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새 카드 지갑을 만져봤어요. 재환이가 선물이라고 준 이 지갑도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넓어서 제가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직은 화보다 당황스러움이 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강도현이 아니라는 건 말입니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도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달라진 거겠죠. 아직도 재환이와 서아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왔다가 나중에는 허탈함만 남았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딸을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서아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울 때 결혼 준비금을 마련하려고 야근을 했던 날들. 그 모든 게 이런 결말을 위해서였을까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데 문득 재환이가 준 카드 지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행 가방에서 꺼내서 책상에 놔둔 것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지갑이 신경 쓰였어요. 선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지갑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여행용 지갑이었어요. 그런데 안쪽을 뒤져보니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맨 안쪽 포켓에 얇은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있었어요. 꺼내보니 작은 USB였습니다. 재환이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재환이가 실수로 넣어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꽂고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영어로 된 문서들이었지만 몇 개는 한글로 번역된 게 있었어요. 선박 안전 점검보 고서수 정본, 화물적 재량 조정 사항, 항로 단축 승인 요청. 제목만 봐도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읽어보니 더 심각했어요.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보고서에서는 양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물 적재량도 규정을 초과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정상 범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했으니까 이런 문서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이메일 파일도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재환이 이름으로 된 게 있었어요. 과장님, 이번 분기 실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검사 기준을 좀 완화해 주시면. 읽을수록 충격이었습니다. 재환이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실적을 위해서 말이죠.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중요한 파일이 제 지갑에 있을까? 재환이가 실수로 넣었다기에는 너무 중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설마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다시 생각해봐도 이상했어요. 저를 공항에 버린 것도 이 USB를 제게 준 것도 모두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안에 수첩을 펼쳐서 정리해봤어요. 의문점들. 이름 오탈자 마이너스 재환이가 모를 리 없음. 출국 심사 때 기다리지 않고 간 것. 미국에서 연락 두절. USB가 지갑에 들어있던 것.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여보 뭔가 이상해라고 했을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신가요? 가족한테 당한 일인데 복잡해서 직접 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잡고 오후에 사무소에 갔습니다. 김 법무사라는 분이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어요. 정리해보면 딸과 사위가 의도적으로 아버님을 버리고 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USB를 보여드렸어요. 김 법무사가 내용을 확인해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회사 기밀 문서 같은데요. 안전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한 겁니다. 왜 이런 걸 제게 줬을까요? 김 법무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혹시 보험금 같은 걸 노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서아가 보험은 제가 다 들어놨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재산부터 보호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증여 취소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증여 취소요? 네, 지금까지 딸에게 준 재산이 있으시다면 되돌릴 수 있어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서아한테 준 게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집 일부, 적금 통장, 보험금 수익자. 꽤 많았어요. 유언장도 다시 써야겠네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사무소에서 나오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된 사람으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USB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파일 이름들을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수첩에서 옛날 기록을 찾아봤어요. 십몇 년 전에 아내가 써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선소 안전사고 마이너스 용접부 검사 부실로 크랙 발생.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음.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문제였어요. 안전검사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USB 안의 문서들과 비교해보니 패턴이 똑같았어요. 검사는 부실하게 하고 서류만 깔끔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건 내가 신고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재환이와 서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기록해 두기로 했어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보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증거를 남기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밤늦게 재환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미국에서 연락드립니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곧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기다렸다. 빨리 와서 설명해라.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다. 제가 당한 것들을 되갚아줄 준비가 끝난 거였습니다. 재환이와 서아가 미국에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제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서아 명의로 된 적금이 3천만 원, 집 지분의 절반, 그리고 각종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딸로 되어 있었어요. 김 법무사와 함께 증여 취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계획적으로 유기한 정황이 있으면 더 유리해요. 그럼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족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이미 각오는 끝났었어요. 딸과 사위가 저를 버린 순간 가족이라는 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아가 모든 걸 상속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바꿨어요. 재산의 절반은 해양안전 관련 시민단체에, 나머지 절반은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들의 자녀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김 법무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USB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조선소에서 오래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재환이 회사의 안전점검 조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어요. 화물선 몇 척이 과적 상태로 운항하고 있었고 안전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 척은 엔진 부분에 균열이 발견됐는데 보고서에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바다 위에서 엔진이 멈추면 얼마나 위험한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아내 수첩에서 찾은 옛날 기록과 비교해보니 더 확신이 섰어요.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반드시 신고해야 해.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재환이가 돌아와서 변명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서아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재환이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뒀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요.
앉아라. 설명 좀 들어보자. 재환이가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출국 심사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먼저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안 오셔서. 그래서 나 없이 비행기 탄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도 기다렸어요. 정말로. 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았냐? 미국 현지에서 로밍이 안 돼서. 거짓말이었어요. 요즘 휴대폰은 어디서든 쓸 수 있거든요. 재환아, 내 이름을 왜 틀리게 적었냐? 그게 실수였습니다. 실수? 너 영어 전공 아니었냐? 재환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실수였어요. 긴장해서. 이때 제가 카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실수냐? USB를 보여주니 재환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게 왜 거기에? 너 회사 기밀 문서를 내가 갖고 다니게 한 이유가 뭐냐? 아버님,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가 참 많네. 내 이름도 실수, 이것도 실수. 서아가 상황을 파악했는지 재환이를 말렸어요. 자기야, 그만해.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어요. 재환아, 솔직히 말해봐. 날 왜 버렸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재환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인정하나?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빚도 있고. 드디어 진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필요했습니다. 서아가 재환이를 때렸어요. 미쳤어? 왜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이미 녹음기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인데? 재환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여행자 보험과 생명보험 합해서 2억 정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실종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서아야. 딸을 바라봤어요. 너도 알고 있었냐? 서아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나가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어봤어요. 증거로는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김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증여 취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김 법무사가 놀라더군요. 이건 사기죄로도 고발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민사부터 처리하고 형사는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주 안에 모든 증여를 취소했어요. 서아 명의 적금, 집 지분, 보험 수익자까지 모두 원상복구했습니다. 서아가 전화로 울면서 매달렸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는 네가 벌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 볼게.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휴대폰으로 해양수산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원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선박 안전검사 조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USB 안에 자료들을 정리해서 신고했어요. 익명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실명으로 신고했습니다. 며칠 후 국토교통부에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어요. 2중, 3중으로 안전망을 쳐놓은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좀 이야기해요. 할 말 없다. 아빠도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해해요. 이해? 너희가 날 죽이려고 한 걸?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설명해봐라. 서아가 한참을 만에 입을 열었어요. 재환이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실종시키려고. 말이 되지 않았어요. 실종이든 죽음이든 제게는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서아가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응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부 기관에 신고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관료주의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최태관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은퇴 후에 해양안전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태관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웬일이야? 형님,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나서 USB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태관 형이 문서들을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진짜냐? 네, 확실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검사를 조작하면 언제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태관 형은 3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이런 자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바로 알아봤습니다. 도연아, 이걸 어떻게 구했어?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태관 형이 분노했어요. 그 새끼들이 너를 그렇게 했다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죠. 태관 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가 아는 기자가 있어. 해양 안전 전문으로 기사 쓰는 친구야.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응, 확실해. 이런 거 보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다음날 태관 형과 함께 그 기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였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박 기자가 USB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화물선 같은 경우는 엔진 균열이 있는데도 운항하고 있잖아요.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건데 정부 기관에서는 반응이 늦어서 언론이 먼저 터뜨리면 당국도 움직일 거예요. 박 기자가 취재를 시작했어요. USB 자료를 바탕으로 해운 회사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전문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어요. 대형 해운사 안전점검 조작 의혹. 과적 운항도 일상화. 기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회사 이름은 가명 처리했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재환이가 보낸 이메일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컸어요. 실적을 위해 검사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부분이 그대로 인용됐거든요. 기사가 나간 당일 재환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긴. 내가 한 일의 결과지. 설마 아버님이 언론에. 내가 왜 안 그래야 하냐? 아버님, 제발요. 이러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너희가 날 끝내려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했냐? 재환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미 늦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연쇄 반응이 시작됐어요. 해양수산부에서 긴급 조사팀을 꾸렸고 국토교통부도 전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언론의 힘이 정말 대단했어요. 재환이 회사에서도 내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재환이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태관 형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도연아, 내 덕분에 큰일 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 좋은 쪽으로 뒤집힌 거죠? 당연하지. 이런 부정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며칠 후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기사를 냈어요.
해운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심층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신고 잘하는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박 기자가 미안해하면서 전화했습니다. 죄송해요. 회사 내부에서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당당했어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한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재환이와 관련된 소문이 퍼지면서 아이들까지 놀림을 받게 됐어요. 서아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애들이 학교에서 놀림 당해요. 그건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너희가 날 버릴 때는 가족 생각 안 했잖아. 서아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제발요. 애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손자들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서아야, 너희가 먼저 잘못했어. 그 결과를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환이가 회사 그만두고 너희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 그럼 생계는 어떻게?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 사이에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운회사 3곳에서 안전검사 조작이 확인됐고 과적 운항도 일상화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특히 재환이가 관리하던 화물선 한 척은 즉시 운항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엔진 균열이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박 기자가 후속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신고자로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3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배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이런 부정을 막는 게 중요해요. 인터뷰 영상이 방송되면서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도 대부분 지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환이 회사에서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회사 변호사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업무 방해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허위 사실이요? 뭐가 허위입니까? 그건 조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세였어요. USB 안의 모든 자료는 그들 회사에서 나온 것이었거든요. 태관 형이 걱정해서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괜찮겠어? 네, 걱정 마세요. 진실은 하나니까요. 실제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사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증거였거든요. 며칠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환이 회사와 비슷한 문제를 겪던 다른 해운회사에서 실제로 근접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엔진 고장으로 바다 한복판에서 표류하게 된 화물선을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날씨가 좋지 않았다면 대형 참사가 될 뻔했어요. 이 사고로 정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해운업계 전체가 비상이 걸렸어요. 박 기자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아저씨 신고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보람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개인의 상처를 사회의 안전으로 바꾼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재환이 회사의 반격이 시작된 건 언론 보도가 나간 지 보름 후였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이 첩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법무사에게 연락했어요. 이런 일이 예상됐습니다. 궁지에 몰린 쪽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에요. 이기실 수 있나요?
증거가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쪽에서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법정에 서본 적도 없고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거예요. 초등학생인 손자 2명이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큰애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 놀려요.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정말 죄가 없었거든요.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그만해요. 애들이 이 상태로는 학교도 못 다녀요. 그건 재환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도 애들한테는 무슨 죄가 있어요. 작은 애도 제게 다가와서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용서해줘요.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너무 잔인한 할아버지가 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아야, 내 아빠. 재환이는 어디 있냐? 집에서. 요즘 거의 나오지도 못해요. 재환이도 나름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들은 집에 보내고 너 혼자 내일 와라. 서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뒤돌아보며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분명히 손자들은 따로 생각해라라고 했을 겁니다. 다음날 서아가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앉아라. 아빠, 내 말부터 들어봐. 너희가 한 일이 뭔지 알고 있냐? 서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날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잖아. 그것도 계획적으로. 아빠,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단순히 버리기만 하려고? 재환이가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기였어요. 빚도 많고. 그래서 아버지를 희생시키기로. 서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넘어가면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서아야, 네가 진짜 반성하고 있냐? 네, 정말로요. 그럼 재환이 혼자 계획한 거냐? 서아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솔직히 말해봐.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아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동의했어요. 역시 그랬군요. 왜? 재환이가 해고되면 우리 생활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아빠 나이도 있으시고. 내 나이가 있으니까 죽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솟았어요. 나가라. 아빠, 당장 나가. 서아가 울면서 나갔어요. 그 후로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보험 관련해서 확인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입니까? 여행자 보험과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왔는데 고객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요. 깜짝 놀랐어요. 언제 그런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어제 오후에 딸분께서 직접 오셨더라고요. 서아가 아직도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청 취소해 주세요. 제가 동의한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했어요. 서아가 어제 그렇게 울면서 사과한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재환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뭔 일이야?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와서? 네, 정말 죄송합니다.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녹음기는 꼭 챙겼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재환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수척해지고 눈이 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냐?
알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왜 그랬어? 재환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너무 심했어요. 안전 규정을 지키면 일정을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 개인적으로 빚도 많았어요. 주식 투자 실패하고,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험금이 필요했다는 거냐?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재환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서아와 애들은 용서해 주세요. 서아도 같이 계획했잖아. 아니에요. 저기 억지로 설득한 거예요. 거짓말 같았지만 일단 들어봤어요. 재환아, 너 정말 후회하고 있냐? 네, 정말로요.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런 일을. 그때 재환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환이가 말했어요.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왔어요.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정말 끝이네요. 재환이가 머리를 감쌌어요. 아버님,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취하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내가 고소한 게 아니야. 회사에서 날 고소한 거잖아. 그것도 취하하도록 설득해 주시면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럼 언론에 더 이상 안 나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 재환이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재환이가 보험금 목적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노인네가 주제를 모르고 날뛰면 다칠 수 있다. 협박 문자였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협박 문자를 받았는데요. 접수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누구한테서 온 것 같은 추측이 있으신가요? 재환이 회사 쪽에서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추측일 뿐이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집 문단속을 확실히 했어요. 현관문에 체인도 걸고 창문도 모두 잠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 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저씨, 재환 씨 회사에서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나요? 재환 씨 포함해서 관련자 5명이 모두 해고됐어요. 그리고 검찰에 수사 의뢰도 했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처벌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럼 형사처벌도 받는 건가요? 네,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원하던 결과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서아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그만해요. 뭘 그만해? 재환이가 이제 감옥까지 갈 수도 있대요. 그건 재환이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서아가 울부짖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정말로 제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아가 어제까지도 보험금을 노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서아야, 너 어제 보험회사에 갔었지? 서아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아직도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잖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서아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박 기자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큰일 났어요. 실제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요? 재환씨 회사 화물선이 부산항 앞바다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켰어요. 바로 USB에 있던 그 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신고했던 바로 그 배였거든요. 인명피해는 없나요? 다행히 해경이 빨리 구조해서 큰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날씨가 나빴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엔진 균열 부위가 완전히 파열됐대요. USB에 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제 제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게 완벽하게 증명된 거였어요. 다음 날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안전점검 조작 화물선 결국 받아서 멈춰. 대형 참사 아슬아슬 피해. 기사에는 제 신고가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태관 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아, 내 덕분에 정말 큰일을 막았다. 만약 이 배가 태풍 속에서 멈췄다면. 다행이에요, 정말. 정부에서도 특별조사단을 꾸렸어. 이제 업계 전체가 바뀔 거야.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어요. 안전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재환이가 검찰에 자수를 한 거예요. 김 법무사가 알려줬습니다. 재환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대요. 갑자기 왜? 실제 사고가 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공범들도 있다고 진술했어요. 재환이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네요. 며칠 후 재환이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간부 둘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서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아빠, 재환이가 감옥에 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야.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처음으로 서아가 진짜 절망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재환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라도. 안 돼. 그럼 생활비라도. 그것도 안 돼. 서아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빠가 정말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네요. 너희가 날 먼저 죽이려고 했잖아. 그건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어? 아직도 변명하려고? 서아가 한참을 울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요. 인정할게요. 우리가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요. 드디어 진짜 고백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어요. 해외에서 사고사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서아, 만족하세요? 이제 만족하세요? 서아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재환이가 빚에 쪼들려서 미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차피 늙으셨으니까 계속해봐라. 몇 년 못 사실 거니까. 차라리 우리가 보험금을 받아서 애들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네요. 이름도 일부러 틀리게 쓴 거냐? 네. 아빠가 비행기를 못 타게 하려고. USB는? 재환이가 실수로 넣은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한 건 아니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아야, 너 정말 내 딸이냐? 서아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를 죽여서 돈을 벌려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서아가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이제 아빠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요. 잘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후회하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그런 짓을 하냐? 서아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봤어요. 아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냐? 정말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감당할 일이야. 서아가 아이들과 함께 나갔어요. 손자들이 뒤돌아보는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날 밤 재환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구치소에서 보낸 거였습니다. 아버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서아와 아이들만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민재환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찢어버렸어요. 이제 와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웃겼거든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법정에서 재환이를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재환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는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유기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 자료를 제게 준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상황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검사가 재환이 회사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질문했어요. 신고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복수심도 있었지만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처음에는 복수였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사회적 책임감이 더 커졌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폭도에서 서아를 만났어요. 아빠. 뭐야? 재환이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을 것 같대요.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서아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그럼 애들만이라도 가끔 봐주실 수는 없어요? 잠시 고민했어요. 손자들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애들이 커서 스스로 찾아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서아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났습니다. 재환이는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회사 간부들도 각각 2년씩 선고받았어요. 회사도 업무정지 3개월과 과징금 5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박 기자가 후속 기사를 썼어요. 시민신고로 시작된 해운업계 대수술. 안전규정 대폭 강화. 기사 말미에 제 인터뷰도 실렸어요. 개인적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끝났어.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 마음도 많이 정리됐어요. 김 법무사와 함께 해양안전장학재단 설립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고요? 국민연금하고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충분해요. 실제로 그랬어요. 큰 욕심이 없으니 많은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거든요. 재단 이름은 김순덕 해양안전장학재단으로 정했어요. 아내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였습니다. 아내가 평생 바라던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말이죠. 재단에서는 2가지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하나는 해양안전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 다른 하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날이 왔어요. 부산해양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들, 태관형, 박 기자, 그리고 해양수산부 관계자들까지.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해양안전장학재단 이사장 강도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배가 얼마나 정교하고 안전해야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 같은 젊은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 장학생을 호명했습니다. 부산해양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김태준 학생. 22살 청년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제가 조선소에 들어갔을 때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안전한 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과 이미영 학생이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건 남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성 엔지니어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한 명당 1년에 500만 원씩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퇴관형이 다가왔어요. 도연아, 정말 잘했다. 순덕이도 좋아할 거야. 고맙습니다, 형님. 박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계획이요? 별거 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살면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죠. 가족과는 화해할 생각 없으신가요? 잠시 생각했어요. 화해라. 글쎄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용서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짜로 반성하고 변화했는지가 중요하죠.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서아와 재환이가 정말로 달라졌다면 언젠가는 대화할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 수첩을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순덕이 해양안전장학재단 설립 - 오늘. 첫 번째 장학생 10명 선발. 새로운 시작. 그 밑에 작게 썼어요. 여보, 우리가 함께 꿈꿨던 일을 이제 시작했어. 고마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큰 손자 민준이었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할아버지. 준이야, 어떻게 혼자 왔냐?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왔어요. 12살인데 참 의젓해 보였어요. 들어와라. 거실에 앉혀두고 음료수를 줬어요. 할아버지, 아빠가 감옥에 간 게 정말 잘못한 거죠?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그렇다. 그럼 할아버지가 화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좀 복잡한 문제야. 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빠한테 화나요. 왜 할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는지. 준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알아요. 하지만 아빠 때문에 창피해요. 아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무슨 일? 장학재단 일로. TV에서 봤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준이가 웃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네. 준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서아와 마주쳤어요. 아빠. 준이가 먼저 찾아왔어. 죄송해요. 제가 단속을 못해서. 괜찮다. 좋은 아이야. 아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재환이가 교도소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의외였어요. 왜? 나중에 나와서 제대로 일하겠다고. 아빠처럼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어요. 애들 학비는 제가 벌겠어요. 그래. 아빠한테 더 이상 폐 끼치지 않겠어요. 서아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서아야. 네? 2년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네? 재환이가 출소하고 네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서아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뭐든 하겠어요. 재환이가 출소하면 피해자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해라. 그리고 봉사활동 2년은 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한 번 더 속이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네, 약속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부산 앞바다에는 큰 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 배들이 모두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바랐습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왔어요. 태관 형이었어요. 도연아, 내일 신문 봐라. 좋은 기사 나온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쳐봤어요.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시민신고로 시작된 해운업계 혁신, 안전장학재단까지 설립. 기사 옆에는 제가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마지막 문단이 인상적이었어요. 강도연 씨는 개인적인 상처를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킨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신고로 시작된 해운업계 안전규정 강화는 앞으로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를 다 읽고 나서 아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아내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희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선원이었는데 작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 인사요? 네, 이사장님 덕분에 이제는 그런 사고가 줄어들 거니까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큰 일을 하셨어요. 김태희 씨가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건 뭔가요? 아버지 보험금 일부예요.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는데.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민준이요. 준아,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뉴스에? 네, 할아버지 재단 이야기 나왔어요.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로 나중에 할아버지 일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준아.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꽃가게에 들렀어요. 아줌마, 국화 한 다발만 주세요. 누구 드릴 거예요? 아내한테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어요. 여보, 힘들었지만 잘 끝났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리고 아내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끊을 건 끊고 있는 건 있는다. 마이너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 창밖으로 부산항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배들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하기를, 그리고 모든 선원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